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결혼이 차지하는 의미는 얼마나 되나요?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오면서 꼭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없게 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저 역시 한때는 그래도 살면서 웨딩드레스 한 번은 입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늦은 나이에도 결혼을 강행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했고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결혼은 현실이고 가족과 가족 사이의 결합인데 나 혼자서 잘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내 맘 같다고 할 수 없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정말 사랑해도 힘든 것이 결혼인데 굳이 적당한 감정으로 결혼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조언을 하고 싶네요. 저 역시 그런 입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올해 47살로 잘만 지냈다면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돌싱입니다. 제 나이에 비해 결혼 유지 기간이 좀 짧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골드미스의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마저도 이혼 소송을 한 기간을 빼면 1년 남짓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한 돌싱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결혼을 이렇게 늦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저 역시 몇 번의 결혼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누구나 그렇듯 놓쳤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니 어느새 44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은 물 건너갔다 싶은 생각으로 지냈지만 정말 우연한 계기로 저보다 3살이 어린 남편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1년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혈기왕성한 나이는 아니었던 우리였기에 열정적으로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도 아니었지만 우연한 계기로 흐르듯 결혼까지 성공하게 된 케이스였죠. 당시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사주 그리고 스톱 옵션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서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지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사실 결혼을 하긴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게 됐고요. 이미 40대를 훌쩍 넘어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적어도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흔들리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저희 부모님의 경우 결혼해서 너희만 행복하면 된다는 주의셨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 역시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언제 하더라도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한 가족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댁에 치우쳐져 있다는 걸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의 부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당장 결혼을 하기로 한 후 결혼식 문제에서도 잡음은 생겼어요. 생애 한 번뿐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저나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작게나마 식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가 시댁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온 후에 완전히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우리 결혼식 문제 말이야. 나이도 있고 오실 손님도 거의 없는데 그냥 생략하는 게 어때?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에 결혼식은 간소하게라도 하기로 했잖아. 왜 갑자기 또 하기 싫어졌어? 아니, 집에 가서 동생이랑 엄마한테 말했는데 나이도 있어서 어차피 예쁘지도 않을 거고 좋은 느낌도 아닐 텐데 창피하게 결혼식을 하냐고 하더라고. 아이, 나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 아,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우리 결혼 기념하고 주변에 알리는 건데. 그리고 나는 그럼 평생 웨딩드레스도 못 입어보고 결혼해야 해? 내 생각은 안 해. 나 너무 서운해. 결혼식을 진행하냐 마냐의 문제로 시댁 식구들 입김이 강하게 들어왔고 남편은 잘라내진 못하고 끌려가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결국 갈등이 극대화되기 전 협의점을 찾아서 시근하지 않고 스튜디오 촬영과 모바일 청첩장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당시 남편이 시댁의 말에 휘둘리고 시댁 식구들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애초에 알아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이라는 설레임에 휘둘려 흐르는 대로 결혼을 강행했던 제가 바보 같았네요. 시댁 식구들은 당시 시부모님과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 당시 시누이는 충청도에서 군인 장교로 재직 중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동료와 매우 일찍 결혼을 해 이미 7살 딸을 두고 있었어요. 당시 시누이가 이혼을 했다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와의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남편은 군인 생활을 하는 시누이를 대신해 조카와 함께 살았고 그 과정에서 마치 자식처럼 키우면서 그 집의 가장처럼 지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시누이는 이른 나이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한 상황이지만 매우 철이 없었고 가족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훈련 핑계를 대며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말 그대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역시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 문화를 모르는 건 아니었고 매번 시누이가 바빠서 아이를 돌보거나 가족 행사에 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외동딸로 군인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둘이 생활을 해왔지만 아버지가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아두신 덕에 그리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진 않았어요. 때문에 엄마 역시 제가 경제 활동을 해본 돈을 모두 다 모아두라고 하시고는 도움을 받지 않으셨죠. 그렇게 독립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자랐던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끈끈하고 이상하리만큼 가까운 그 가족 문화가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신기함은 불편함과 걱정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결혼 직후 양가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날 그 우려가 현실로 이어졌거든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아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러셨는데 이제 결혼해 못 가서 외로우시겠다. 앞으로 저랑도 자주 만나고 시간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돌아오는 시어머니 답변은 놀라웠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들이 장가 갔다고 여행 못 갈까요? 그리고 여행 못 가면 그 돈 다 용돈으로 주겠죠. 걱정 없어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저와 저희 엄마를 엄청나게 당황스럽게 했죠.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저희 엄마는 곧바로 이제 결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둔 애들인데 예전처럼은 쉽지 않죠. 저희가 또 그렇게 도와줘야 하고요. 안 그런가요? 하며 웃으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결혼을 해도 얘는 제 아들이에요. 변하는 게 있나요? 오히려 시집 온 며느리가 맞추는 거지 라고 말을 잘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다가는 다툼이 심각해질 것 같아 다른 주제를 던져 자리를 무마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의 표정과 자연스러움은 분명 찜찜했거든요. 신혼이고 이제 막 결혼을 한 상황에서 남편 또한 저를 달래며 엄마도 결혼하니 실감이 안 나 그러실 거야. 내가 중간에서 잘 할게. 걱정 마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저 또한 적당한 선에서 남편을 믿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때 알아야 했어요. 남편도 결국 시댁 식구들이었고 그들 모두 다 똑같았다는 것을요. 그 사건 이후로 특별한 갈등이 생기진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한 후 경제권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상의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각자 자산을 관리하고 지냈어요. 아무래도 서로 가진 재산이 살아온 날만큼 복잡하고 다양했기 때문에 이를 합친다는 생각이 저 역시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신 남편 회사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여유 자금이 생긴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 비용 측면에서는 남편이 좀 더 지원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지만 적어도 남편과 저를 똑 닮은 아이가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우리 부부가 모두 동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험관 시도를 해보자고 합의를 했고 이를 위해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시험관 시술과 건강관리를 하며 아이를 가지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제가 직장을 관두게 되면서 남편이 생활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저희는 서울에 신혼집을 두고 살고 있고 시댁은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자주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드물었어요. 물론 초반에는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곤 했는데 연락을 드릴 때마다 조카 이야기를 하며 조카의 학교 생활, 주변 학부모 이야기, 아이를 키우면서 속상한 일 등을 하소연처럼 늘어놓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한번 전화를 시작하시면 기본이 2시간이며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통에 버거웠던 저는 먼저 연락을 드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죠. 시어머니 또한 자식들을 모두 키워낸 나이에 손녀를 보시면서 느끼는 버거움과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했지만 시어머니의 모든 감정을 마치 저에게 다 쏟아내 버리시려는 듯한 모습을 보니 버겁고 불편해서 잘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몇 차례는 꾹 참고 들어드렸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날 남편과 식사를 하며 슬쩍 이야기를 해봤지만 오히려 남편은 남처럼 자신의 엄마인 시어머니를 성가셔 한다고 느꼈는지 밥을 먹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이후로 일주일 이상 저와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어떤 일이든 대범하고 넓은 포용을 하는 남편이 유독 시댁 식구들 이야기만 나오면 속 좁게 행동하고 서운해하는 모습이 조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가족은 건드리는 것 아니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서운할 수 있겠다 싶어 그 이후로 남편에게도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꼭 시어머니와 연락을 해야 한다면 메시지 정도를 주고받는 정도로만 교류를 했고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거리가 가장 좋더라고요. 물론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의 교류는 적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 교류까지 적은 건 아닌 듯 했어요. 특히 조카는 시누이와는 매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오히려 남편과 상당히 유대적인 관계더라고요. 중요한 건 남편 또한 조카가 마치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아끼는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남편의 조카 사랑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할 순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 이상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집중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에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건 사실이었는데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5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를 하자는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그날 내가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를 가기 전 어버이날 기념 용돈 액수에 대해 남편과 상의를 했고 양가 동일하게 3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며 전달을 해드렸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평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실수로 남편이 저 모르게 매달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그리고 조카 양육 비용으로 50만 원씩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어이가 없어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서 아래를 보며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빠르게 정리가 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의 신난 목소리가 들렸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유독 기분이 좋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어버이날 기념으로 명품 모피 코트를 사줬던 것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는 통에 제가 알게 된 것이지요.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는 딱 용돈 30만 원이 다였는데 알고 보니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오만정이 떨어지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정말 100번 양보를 해서 부모인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심지어 어린 조카에게 어린이날 기념 선물로 무려 70만 원이나 하는 골프채 세트를 선물해 줬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속이 좋지 않다며 먼저 일어났고 눈치 없는 남편은 그런 저를 뒤따라 오지도 않고 식사를 모두 마친 후 뒤늦게 집으로 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아니 예의 없이 속 안 좋다고 먼저 가고 이런 무례함이 어딨어. 당신 우리 가족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아, 지금 함부로 하는 건 당신 아니고? 어떻게 시부모님한테 매달 50만 원씩 주고 그것도 모자라 모피코트에 조카는 골프채 세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내가 내 부모님한테 내 돈으로 그것도 못해. 지금 내가 더 많이 벌고 당신도 내 도움 받고 살면서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조카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냐고. 나라고 우리 엄마 해주고 싶은 게 없어서 안 해주니? 나는 적어도 당신이랑 상의하고 모든 가치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이 말을 듣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장모님 충분히 여유 있으면서 궁상을 부리시며 사는 것 아니냐면서 시댁 식구들은 정말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직접 도와주는 건데 그게 왜 불공평한 것이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남편은 다 남의 편이라고 하는 옛말이 왜 나온 건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우리 엄마 이제 70대 중반 노인이고 생활력 없어. 시어머니랑 똑같다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연금 하나고 그것도 나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지내는 건데 그 마음도 모르면서 궁상 맞다고? 당장 사과해라고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여전히 시댁 식구들 문제에 있어서는 속 좁은 태도를 보이며 끝내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남편의 태도를 본 직후 곧바로 정이 떨어져 버린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제 이혼 선언이 홧김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혼이 장난이냐, 이만한 일로 이혼하는 사람 없다고 가볍게 여겼지만 그날 이후에 한 달 정도를 남편과 이야기도 하지 않던 어느 날 이혼 협의서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모두 싣는 제 모습을 보자 당황했는지 그제서야 급하게 사과를 하며 저를 잡더군요. 그제서야 먼저 사과를 해왔고 마음이 풀릴 수 있다면 자신이 뭐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남편의 태도에 또 다시 마음이 약해져 각서를 쓰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다만 그때와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이었는데 이렇게 된 것 저도 저희 엄마를 셀프로 챙기면서 지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 난리통에 당연히 성공할 리 없는 시험관 시술도 마지막 실패 후 포기하게 됐죠. 남편도 이에 동의를 했고 저는 곧바로 퇴사 전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 먼저 결혼을 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결혼 후 1년은 맞추는 과정으로 부부싸움이 잦다고 했지만 제 경우는 그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만 챙기며 남편이 한 발언은 저에겐 큰 사건이었고 그 사건 이후 저 역시 친정엄마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냈죠.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동안 제가 벼르고 별렀던 것을 엄마에게 직접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집에서 지낼 때에는 오만 가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갈등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하니 잡생각도 줄고 활력도 생기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사실 직장을 관두고 있던 시절 남편에게 몇 차례 친정 엄마 집 세탁기가 오래되어 망가지기 직전이고 자주 엉망이라 꼭 바꿔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심드렁하게 답을 했고 큰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또한 셀프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차였죠. 다행스럽게도 다니던 직장에서 복직 제안이 왔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난 후 드디어 첫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첫 월급을 받고 난 후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당연히 친정엄마였는데 특히 낡고 고장 난 채 겨우 쓰고 계시던 세탁기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받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새 세탁기를 사드렸어요. 내가 학생 시절에 샀던 통돌이 세탁기를 여지껏 쓰시면서 망가지면 고쳐 쓰는 친정엄마 모습이 안쓰러워 요즘 유행하는 올인원 건조기와 세탁기를 한 번에 구매했고 엄마도 막상 새 것으로 바꿔드리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왜 여태 미루면서 바꿔드리지 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 좋기는 했어요. 적은 비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꿔드린 후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사드린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동안 나 모르게 시댁에 준 돈이나 여행 경비, 그리고 생활비와 선물을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해준 것과 비교하면 저 또한 친정엄마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올인원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들인 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또한 각자 번 돈으로 각자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 당당했기 때문에 덤덤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세탁기 너무 낡았다고 내가 몇 번 말했잖아. 그래서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올인원 워시 세탁기 사드렸어. 내 돈으로. 뭐? 미쳤냐? 네 엄마 챙길 시간에 우리 엄마부터 챙겨야지. 우리 엄마는 가족 아니야? 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아, 내가 뭐가 이기적이야. 몇 달 전부터 계속 엄마 세탁기 바꿔드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당신 아무 말도 없이 관심도 없었잖아. 우리 엄마한테는 변변한 거 하나도 해주지 못해서 내 첫 월급으로 산 건데 왜 그렇게 말해? 첫 월급은 원래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 모르냐?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우리 엄마는 쏙 빼고 너네 엄마한테만 이런 거 해줄 수가 있어. 뭐가 달라? 그럼 당신이 첫 월급 받아서 시어머니 해주면 되잖아. 아, 왜 나한테 이래?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듣겠네. 됐고 빨리 가서 환불해. 당장 환불해 오라고. 화를 내는 것까지는 그동안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러려니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내 돈으로 산 세탁기를 환불하라며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보다 더 결정적으로 저를 화나게 한 남편의 행동은 그 길로 친정엄마 집으로 찾아간 후 제가 사들인 세탁기를 보고 불편한 내색을 하며 상해 없이 산 것을 알고 계시느냐며 이야기를 하며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말고 계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엄마에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뭣도 모르는 엄마는 바꾼다는 말에 그럼 당장 세탁은 어쩌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가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정말 대판 싸웠어요. 시댁 식구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친정엄마에게는 야박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남편은 저에게 돈이 썩어나냐, 우리 엄마를 먼저 챙겨야지, 너네 엄마 먼저 챙길 생각을 하는 거 보니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았을 여자다라는 말을 듣고는 참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일은 다툼으로 일단락이 되었고 남편과는 대화도 나누지 않는 상태로 지내게 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날 화가 나서 한 남편의 발언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께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댁에서는 전화가 빗발을 치고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날 시댁으로 보낸 깜짝 선물은 다름 아닌 차용증이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빌려간 후 갚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 증명도 함께 보냈어요. 갑자기 며느리로부터 차용증과 내용 증명을 받게 된 시댁에서는 그 문서를 받고 난 후 화가 잔뜩 난 채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짓인지, 왜 생사람을 잡느냐는 식으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워낙 화를 내시며 난리를 치는 통에 저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해 그대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차용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차용증은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댁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저를 찾아와 돈을 빌려갔을 당시 작성한 것이고 꼭 갚을 것을 약속받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시누이와 작성한 문서였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는 시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시누이는 조금 민망한 목소리로 자신이 진급 시험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른 나이에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 시누이는 30대였기 때문에 전역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기에 저 또한 놀랐지만 직급 체계 자체가 진급을 해야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어 시누이는 저에게 다른 곳에 취직을 하려고 알아보려고도 했지만 높은 직급으로 통솔만 해오던 상황에서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내던 지역 내 좋은 임대 자리가 났고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퇴직을 한다는 건 가족 모두가 다 알지만 알다시피 시어머니와 식구들 모두 다 여유가 없고 자신 또한 장사를 시작할 기반만큼의 돈을 모으지 못했어서 염치가 없지만 저에게 딱 4천만 원만 빌릴 수 없냐는 것이 전화의 목적이었어요. 시누이도 이곳저곳 알아볼 곳은 다 알아보고 연락을 해봤지만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생각난 것이 바로 이제 막 결혼을 한 올케인 저였던 것이죠. 다짜고짜 돈 이야기를 하니 저 또한 당황스러웠고 단번에 돈을 빌려드리겠다고 답변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그날 주말 제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 식사까지 대접을 하며 제발 돈을 좀 빌려줄 것을 사정했어요. 남이면 매몰차게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 된 시누이의 부탁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단칼에 거절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이니 틈을 놓치지 않고 시누이는 자신이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정해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설득했죠. 이런 상황에서 거절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관계를 생각해 결국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신 돈은 본인이 차용증 제대로 쓰고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누이에게 못을 받고 그에 대한 확답까지 받고 결정하게 되었죠. 차용증을 쓰려고 할 당시에도 시누이는 가볍게 생각을 했는지 차용증을 작성해 온 저를 보며 당황해했고 도장과 인주도 챙겨오지 않은 탓에 제가 직접 챙겨서 도장까지 찍은 후에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두었죠. 작성을 하면서도 시누이는 끝까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비밀로 해줄 것을 계속해 부탁했어요. 저 또한 비밀로 해드리긴 하지만 만약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시누이는 법적 조치까지 한다는 말에 조금 서운해하는 눈치였기는 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일은 터졌고 차용증이 시댁에 공개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누이가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고 연락도 잘 해줬다면 이렇게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막상 돈을 빌려간 후 시누이는 이자와 원금에 대한 변제 연락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기분 나빠하기 일쑤였고 최근 몇 달은 제가 보낸 카카오톡도 읽지 않아서 일이 사라지지 않는 채로 한 달이 지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일과 시누이의 채무일을 함께 연결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친정엄마에게 박하게 구는 남편인데 시댁 식구들 중 하나인 시누이를 끝까지 감싸고 비밀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너 이게 다 무슨 이야기야? 아, 왜 우리 집으로 차용증을 보내? 말 그대로야. 아가씨가 나한테 4천만 원 빌려갔어. 가족들한테 다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동안 말 안 했었고. 아, 무슨 가영이가 너한테 돈을 빌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버젓이 이렇게 차용증까지 있는데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 궁금하면 당신 동생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 당황한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믿지 않다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누이 역시 제가 모든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을 듣고 자포자기를 했는지 결국 자신의 오빠인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나 보더라고요. 돈을 빌린 건 확실한 사실이니 부정할 수 없겠다 싶었고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를 너무 미화를 하면서 생각했던 제 착각이었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불이 나게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을 살짝 들어보니 돈을 빌려주면 준 거지.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정없이 이럴 수 있냐.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더니
바람 잘 날이 없다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차라리 저한테 화를 내거나 이야기를 하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었을 건데 시어머니 역시 저에게 연락을 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민망했는지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온갖 불만과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남편은 잠시 한숨을 쉰 후 저에게 와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그래, 당신이 가영이한테 4천만 원 빌려줬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뭐가? 가족끼리도 돈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지. 가족이라고 그냥 돈 주고 받을 돈 안 주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가족이니까 더 제대로 해야지. 아이, 너 진짜 이기적이고 이상하다. 가족인데 그 돈 떼어먹을까봐 차용증까지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갚으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내? 엄마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니, 내가 뭐 소송을 걸었어? 아니면 돈 달라고 앞니를 걸었어? 돈을 갚기로 약속해놓고 아가씨가 2번 정도 제대로 갚고 여태 안 갚고 있으니까 제대로 갚으라고 알린 거잖아. 그리고 당신 내 가족이야. 왜 내 편은 안 들어? 동생은 내 핏줄이잖아. 아, 너 이제 보니까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혼하고 힘들게 하는 내 동생한테 꼴랑 돈 몇천 빌려주고 압박하고 협박하면서 그렇게 지냈구나. 당신 머리로 드는 생각은 그것밖에 없어? 여태 믿고 살아온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보여? 너 지금 너 하는 행동 보니까 하고도 남을 것 같아.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됐냐? 지금 당장 차용증이랑 내용증명 보낸 거 우리 엄마랑 가영이한테 사과해. 알았어? 오히려 동생이 와이프인 나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돈을 빌려준 건 나인데 오히려 자기 동생에게 함부로 했다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는 모습에서 남편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가족이고 오직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던 청혼 당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가족인 시댁 식구들만 감싸고 있는 남편을 보니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저는 남편 말대로 사과를 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사과를 하지 않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은 끝까지 우리 집안을 무시한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니 초연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 일을 계기로 저에게 좀 더 미안해하거나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저도 참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의 분노와 사과 요구를 무시한 채 저는 그대로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사람과 한 가족으로 이루면서 살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선택해 나오는 집이었기 때문에 슬프지도 속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친정집으로 가기 위해 올라탄 차에서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돈을 빌려준 후 매달 갚기도 한 이자와 원금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닿지 않던 시누이의 연락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그깟 돈 4천만 원 못 갖고 떼어먹을까 봐 그래요? 아, 비밀로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맘대로 다 알릴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아가씨, 제가 이렇게라도 하니까 드디어 제 연락을 받으시네요. 그동안 왜 제 연락 피하셨어요? 이런 결과가 싫었으면 제 연락 받으셨어야죠. 누가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씨, 바빠서 못 본 거지. 내가 돈 떼먹을까 봐 이러냐고요? 네, 아가씨가 제 돈 떼어먹을까 봐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돈 빌려갈 당시 약속했잖아요. 매달 약속한 금액 정해진 날짜에 보내주기로 했고 만약 못 갚으면 제가 법적 조치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한 거지.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아, 진짜 웃겨. 꼴랑 돈 4천에 사람을 노예 삼으려는 거야, 뭐야? 아가씨, 지금 돈 빌려주고 노예 취급하고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게 저인지 아가씨 가족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잔뜩 화가 난 채로 소리를 지르는 시누이의 목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니
더 약이 오르는지 점점 더 악을 지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끼리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가씨가 빌려간 후 저에게 잘 갚아주고 연락만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아가씨와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아가씨 오빠 때문에 가족된 사람이고 헤어지면 그대로 남남인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가씨 오빠처럼 ATM 기계가 아니에요. 내 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돈도 소중한 줄 아셔야죠. 그니까 더 나아가기 전에 갚아주세요. 사실 전화기 너머로 흥분해 화를 내는 신우이 목소리를 들었지만 더는 할 이야기 없기 때문에 전화를 매정하게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며 친정집으로 향하는 내내 신우이는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번갈아 가며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시했고 친정집으로 간 후 어떻게 복수를 하고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신우이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오빠인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지 남편은 끝없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무시하자 친정집까지 쫓아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남았던 남편에 대한 정이 완벽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저렇게나 시댁 식구들에게 진심이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내가 잡고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른 시댁 식구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끊임없는 연락과 동시에 수시로 찾아와 자신 가족에 대해 무시를 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다투어야 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이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동생이 무시를 당한 것 같아 가슴이 무너질 것 같거든. 당신이 그 돈을 갚으면 끝날 일이야. 그러니 감정 싸움 하지 말고 돈 갚고 우리는 이혼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린 후 지냈어요. 제 말을 무시하는 건지 이혼 이야기에 더 화가 난 건지 틈만 나면 연락을 해오면서 분노 표출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작정 집으로 왔을 때 친정엄마는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세탁기 사건 이후로 남편이 친정엄마의 집으로 왔을 때 이미 분위기를 읽었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은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집으로 오면 당황하거나 저를 혼내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예상과 달리 친정엄마는 오히려 덤덤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오히려 혼자서 적적했는데 네가 와서 덜 심심하겠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친정엄마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집에서는 누구 하나 내 편도 없이 혼자서 씩씩하게 해온 일인데 진정한 내 편을 보니 갑자기 약해졌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후 엄마에게 왜 집으로 오게 된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두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세탁기 사건으로 뭔가 좀 심상치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내막을 자세히 듣고는 저보다 더 화를 내셨어요. 자기 부모와 가족들이 귀한 줄 알면 아내도 아내의 가족도 다 같이 소중하고 귀한 걸 알아야 하는데 고작 세탁기 하나 사줬다는 것을 이유로 너를 막대한다면 그런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작은 일에도 온 가족이 난리이면 살다 보면 제가 서러워질 일들이 차고 넘친다고 하면서요. 저 역시 이혼을 결정하고 친정엄마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엄마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이혼을 하는 것이 맞고 줄 수 있는 도움을 다 준다고 하니 이제야 든든한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이혼 결정을 한 후에 남편에게 연락을 해 조용히 끝내자고 이야기를 하며 협의 이혼 신청서를 내밀었지만 남편은 협의 이혼을 할 일이 아니며 제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소송을 하고 잘잘못을 가려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혼 문제로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해봤고 결혼 생활이 짧기 때문에 되도록 협의로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안한 것인데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또 신우이에게 빌려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몇 달치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강경한 태도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이혼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으로 은근슬쩍 묻어가려고 하는 신우이의 4천만 원 채무는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 명령 신청을 했어요.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과 지급 명령 결정을 받은 신우이는 득달같이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법적 대응을 한다고 예고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이혼을 결정한 이상 신우이와는 모르는 사이이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제 피 같은 돈을 받지 않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법적 대응이 더 쉬웠어요. 시댁 식구들의 끊임없는 연락과 욕설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연락에도 크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제가 계획한 대로의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연락을 끊임없이 하던 전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멈추더니 저와의 소송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 후 대응을 시작했더라고요. 오히려 반소장을 접수해 제가 이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이혼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며 법적 대응을 하면서도 신우이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갚지 않았어요. 동생이 채권 압류 절차까지 진행을 할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본인도 그런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겠죠. 양심상 신우이 소송이 마음에 걸렸는지 민사 분쟁이니 법적 대응을 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을 하자는 식으로 저를 회유하는 연락은 자주 왔어요. 이혼을 위해 소송을 하는 전 남편이 대화로 동생의 채무에 대해 해결을 하자고 연락을 해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남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전 남편과 전 시누이의 상황을 이해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연락에는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대로 해결을 하고 싶었다면 제가 이혼을 결정하도록 만든 언행들과 상처되는 행동들은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런 경우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더는 그 집 식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타협을 하는 일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직접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해 해결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한 것이고 대리인을 통해서 법대로만 해결을 하고 싶어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님 역시 소송 과정에서는 되도록 연락을 하거나 서로 사적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저와 달리 전 남편은 많은 것들이 아쉬웠나 봐요. 매일 새벽만 되면 술을 마시고 메시지를 폭탄을 보내더라고요. 예전 같았다면 전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면서 감동이라도 하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단 1%조차 남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연락들이 소송에서 좀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모두 다 수집해 소송에서 승소의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적극 활용했어요. 전 남편은 서면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가 모두 불리한 증거로 활용이 되는 것을 보더니 또 한 번 길길이 날뛰며 분노를 했어요. 저에게 정말 정이 떨어지는 여자라고 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제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꿋꿋하게 이혼 소송과 전신우이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을 진행했어요. 전신우이 역시 억울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그 결과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명확한 차용증과 돈을 갚은 내역, 그리고 돈을 빌려간 후 나눈 대화 내역 등을 통해서 상황을 뒤집을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갚을 돈은 없으면서 온 가족들이 저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겼어요.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사람들처럼 편을 들고 위하더니 막상 돈이 걸린 일이 생기니 서로 돕기는커녕 자신들이 살 구멍을 찾는 모습이 웃겼거든요. 저에게 줄 돈은 없지만 저를 이겨 먹기 위해서 변호사는 선임하더라고요. 저 또한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 모든 소송에서 저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짧은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서로 단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대응을 한 탓에 소송은 1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1년 만에 저는 전 남편과의 부부가 아닌 저 혼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남이 되었고요. 우리 두 사람에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은 없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사실 짧은 결혼 생활로 각자 가져온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순순히 동의를 했다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송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 남편은 집을 마련한 사실 등과 그로 인해서 채무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잘못으로 주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서로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결혼식 각자가 해온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만 이혼 소송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인간의 유책 사유에 더해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은 전 남편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난 후 이혼이 마무리되었어요. 그 인간 이혼 판결을 받고 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항소를 하겠다며 여기저기 법률 상담을 받으러 다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고작 3년도 살지 못한 신혼 부부의 이혼에 항소를 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었는지 금세 잠잠해지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줘야 할 위자료를 지급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전신우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결국 큰 이변이 없이 저에게 갚아야 할 채무에 더해 이자까지 합쳐 원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인 4,50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후 돈을 곧바로 갚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의 위자료도 전신우이가 줘야 할 채무도 모두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 지급을 요청했어요. 전 남편은 연락을 하기 전까지는 돈을 줄 생각 자체가 애초에 없었는지 연락을 받지 않다가 끝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해서 압류 절차 진행을 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연락을 해 나쁜 년, 도둑년, 천벌받을 년이라는 욕을 퍼부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랑곳하지 않고 판결이 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요. 이미 전신우이와 전 남편 모두에게 소송을 했던 이력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버티면 정말로 법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 전 남편은 위자료를 입금했어요. 이대로 인연을 완전히 끊고 싶었는데 전신우이는 끝까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연락을 하거나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도 성가신 상황이라 전신우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 절차를 돌입했고 채무 불이행자 등재까지 마친 후 채권이 시효가 끝나지 않게 끝까지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들리는 말로는 전신우이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미 빌린 돈이 많았고 그 돈들을 다 갚지 못해 제 신용으로 살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전 남편은 또 다시 그 집의 가장이 되면서 모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만약 이혼을 하지 않고 그들과 가족으로 지내고 있다면 나 또한 저 무리 속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제2의 가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다시 친정엄마 집으로 들어와 결혼 전의 생활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도 70 중반이 넘은 엄마가 늘 걱정됐고 눈에 밟혔는데 차라리 다시 엄마와 살게 되니 마음은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정리가 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사는 것이 힘든지 아직도 술만 마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헤어진 당시에는 자신의 식구들이 중요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이혼 후 가족들의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게 되니 전 남편 또한 상당히 부담스럽고 버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와 깨닫고 저를 잡아본다고 한들 기차는 떠났고 대리 효도가 아닌 셀프 효도를 하며 등골 브레이커 가족들을 책임지면서 살기를 바래요. 저는 대리 효도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등골을 뽑힐 만큼 희생해야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물론 적어도 시댁 식구들이 정말 가족이란 생각으로 잘해주고 전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하는 것의 반만큼만 친정 엄마에게 해줬다면 평생 함께하면서 미래를 헤쳐나갔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 결혼은 모르는 남과 남이 만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서로의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제 결혼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결혼과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다만 누구를 만나든 신중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만나서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